이번 주에는 다양한 경제성장 이론에 대하여 강의합니다. 첫 번째 강의 내용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발전론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념의 대립이 심각했던 1945년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결과적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는 방법과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론은 경제학에서 경제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경제발전론이 다루는 질문 중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 대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며 경제와 인간의 행동은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에서 보이는 과학적 법칙성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에서도 물리학과 같은 법칙성을 보여주는 분야도 있지만 생물학에서의 진화나 생태과학 같은 분야에서는 뚜렷한 법칙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야들에서는 사회과학이나 경제학이 사용하는 방법론과 비슷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과학적 법칙성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경제 발전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 중 하나는 한 명의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동과 자본, 그리고 토지를 생산의 세 가지 요소로 보았습니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던 시대에는 토지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더 높았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자본의 축적이 중시되었습니다. 어쩌면 토지는 자본이 많으면 구매할 수 있었기에 생산의 요소에서 제외되기 시작하였고 토지 대신 기술이 중요한 생산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기술과 노동, 그리고 자본 중에 경제학자들이 처음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분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기술의 발전은 노동과 자본의 비율에 비해 통제하거나 측정하기가 힘들었기에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이 가능한 노동과 자본의 비율에 집중해서 분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술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술 수준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합니다. 기술 발전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은 실제 발생하는 경제 활동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가정이라고 평가되었고 나중에 더 고도화된 경제 발전 이론에서는 그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은 경제학자들이 처음에 집중했던 자본과 노동의 비율, 보다 정확하게는 1인당 자본량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을 일하는 사람으로, 자본을 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로 생각한다면 보다 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더 높은 생산성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사람이 손으로 씨앗을 뿌려서 가꾸는 텃밭과 비행기를 사용해서 씨를 뿌리는 미국의 기계화된 농업은 같은 한 명의 사람이 일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큰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를 1인당 자본량의 차이로 보았습니다. 1인당 자본량이 높아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생각은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금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인구의 빠른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인구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수학적으로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는 1인당 자본량이 줄어드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경제학자들이 중시한 부분 중 하나는 자본의 축적을 위한 저축이었습니다.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된 생산물은 일부는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되는데 저축을 더 많이 할수록 자본 축적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시한 부분은 노동과 자본을 생산에 더 투입할 때 일정 시점을 지난 이후에는 생산량이 점점 적게 늘어난다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농작물을 기를 때 비료를 주면 생산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비료량이 특정량을 넘게 되면 비료를 더 투입해도 늘어나는 생산량이 그리 크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을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제 발전론에서는 1인당 자본량이 높을수록 그리고 저축률이 높을수록 보다 빠른 경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고려하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빠른 경제 성장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농업으로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비료의 투입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의 비료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 높은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지만 비료의 투입이 이미 충분한 선진국에서는 비료를 더 사용하여도 얻을 수 있는 생산성의 향상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발전론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선진국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러한 생산 속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194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격차는 경제발전론의 예상과는 다르게 줄어들기보다는 더 커졌습니다. 2000년 이후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뚜렷한 경제발전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격차가 줄어들었고 2000년대 이후 경제발전론에서 예측했던 것과 유사하게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서 경제성장론은
어느 정도의 신뢰도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지만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격차가 예측과 달리 줄어들지 않고 커지는 것은 경제성장론이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1945년에서 2000년까지 경제성장론의 예측에 부합하게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인 신흥공업국은 아시아에 있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과 싱가폴 뿐이었습니다. 그중 홍콩과 싱가폴은 무역의 중심을 둔 작은 크기의 도시국가였기에 홍콩과 싱가폴의 경험은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으로 일반화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시지역은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높은 성장을 위해 하나의 국가를 도시국가로 바꾸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성장 경험은 중국이라는 많은 인구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특수한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기에 다른 나라들이 참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보다 좋은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넘어갔던 기술 발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은 현실 경제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었고, 보다 고도화된 경제 발전론에서는 기술 발전이 사람들이 내는 아이디어에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의 기초에서 기술 발전은 경제 발전 모형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수록 기술 발전이 빨라지는데, 인구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기술에 반영되는 확률이 높아져서 기술 발전이 더 빨라진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의 경제 발전 속도가 뚜렷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상당 부분 현실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왜 어떤 나라는 부자가 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해지는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제 발전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발전론에서는 1인당 자본량을 중시하였고 1인당 자본량이 높을수록 그리고 저축률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이 빨라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선진국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높기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기술 발전을 중시하는 보다 고도화된 경제 발전 이론에서는 인구가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한 아이디어가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현실 경제의 기술 발전을 설명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